얼마 전에 미중이 드디어 소위 제네바 합의라는 걸 했어요. 제네바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부과되었던 미국의 대중관세 145%, 중국의 대미관세 125%를 놓고 합의를 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만 남기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소위 상호관세라는 차원에서 부과한 부분들을 원위치 시킨 거예요. 그러면 10%는 뭐냐? 10%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라고 그러죠. 모든 국가가 다 10%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라고 해서 20%를 부과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상호관세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뭐 145%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요번 제네바에서 만나서 각각 그동안 내렸던 상호관세에 대해서 부과했던 115%를 빼면 미국은 중국의 30%가 남고요. 중국은 미국의 10%가 남는 상황이에요. 사실 30% 관세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워낙 세게 싸우니까 야, 이게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절단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이 하나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응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간 거예요.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마주보고 가다가 고개를 먼저 자신 없는 사람이 숙여야 끝나는 거잖아요. 피해야. 그러면 이런 치킨 게임으로 가면은 이게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GDP의 약 44%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이 두 나라가 44%의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 시장의 45%를 이 두 나라가 소비해요. 막강한 실체잖아요. 근데 이 둘이서 싸우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그럼 왜 이걸 하게 됐느냐? 이거는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관세를 하게 되면 미국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폭탄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달러 시장이 흔들리는 트리플 악재가 왔어요. 그리고 관세는 해당국에 부과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사람은 적어도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소비자입니다. 원래 옛날에 100원짜리였는데 관세가 145%가 붙었다 그러면 이게 245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145원을 누가 내요? 소비자가 일단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안 사지 않겠습니까? 못 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관세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켜야 되는데, 요때까지 나타난 건 뭐예요?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도 한 거죠. 사실 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정말 중국한테 100몇% 때리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무역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 무역이라는 거는 50%가 넘으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보통. 왜냐하면 보통 기업의 마진율이라는 게, 제조업의 마진율이라는 게 10%에서 15%로 보는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비용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관세를 50% 이상 받게 되면 무역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125%,
145%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국가란 말이에요. 미국은 사서 쓰는 국가니까. 그럼 물건을 못 팔게 되면 물건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생각으로는 내수 시장으로 돌려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업자는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근로자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미국과 무역은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렇게 날 거다라고 이미 많은 데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중국의 약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먼저 전화해라, 뭐 전화 받은 바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니다라는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급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양측의 국내 사정이 굉장히 급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야 미국 같은 국지 지도국이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래서 국제 신뢰에도 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최고 단계인 AAA에서 AA1이라고 한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달러 시스템에 대한 미래 불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미국한테도 좋을 게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휴전을 일단 한 거지 새로운 게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90일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 이후에 한 상호 관세를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고 기존의 미국의 고율 관세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략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 태양광 이런 거에 대해서는 40% 50%의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90일간 휴전 상태에서 서로 간의 무역 문제를 얘기해보자 라는 이 테이블보 깔기를 이제 겨우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90일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강공책을 펼쳤는데 별로 얻은 게 없죠. 원상복구 시켰으니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응만 했어요. 그리고 원상복귀가 됐으니까 딱 보면 이게 중국의 판정승 같이 보여요. 근데 급하기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효과를 보고 이겼는지는 이 90일 동안 펼쳐질 관세 협상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중국은 훔친 기술, 해킹한 기술, 강제 이전 받은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정부의 불법 보조금을 더해서 물건을 제조해서 환율 조작 같은 거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무역 질서에 들어와서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까지 붕괴시켰다. 그리고 이 번 돈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도 도전을 하고 해상 군사력에도 도전하고 사이버 안보에도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무역에서 돈을 못 벌게 만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완전히 무릎을 꿇리려는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일간의 협상에서도 절대로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저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어요. 지금 90일로 해놨는데 트럼프 일기 때도 45% 관세 부과를 천명하고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부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그런데 그게 20개월이 걸려서 타결이 됐어요. 그럼 90일은 택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저 90일간 지금 미국은 70여 개국과 지금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얼마든지 앞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이 협상 기간에서 서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 근거는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무릎 꿇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미국은 이 기회에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전히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걸 알고 있는 중국은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것들이 무역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90일 있으면 끝날 텐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지리한 긴 협상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관세 협상도 금방 끝나게 되면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변수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미중 간의 경쟁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상수화됐다. 그러니까 늘 미중 간의 갈등은 존재하는 거다. 전략 경쟁은 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전략이든지 기업 전략이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 중에 무디스라는 기관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데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다 있잖아요. 국제 지도국으로서. 그런데 이번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이유가 채무가 너무 많다. 채무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국가 신용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이 무디스의 평가 이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원래 국가 신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통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같이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국가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이잖아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사실 그 전 세계적인 금리에 그게 안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들쭉날쭉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약간은 그 트럼프식 관세주의라고 그러죠. 좌총우돌식 관세 정책이 가져온 불협화음들이 이렇게 미국의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이제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이거는 무슨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미국이나 중국한테 우리의 입장을 잘 얘기하고 관철을 하는, 설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중 간의 궁극적인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전쟁이 끝나는 것도 휴전이냐 종전이냐 이런 게 있지만, 이 국제 정치, 경제, 외교 이거는 다 생물이거든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더라도 생기는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상수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미중 간의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중견국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미중을 상대로 설득을 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과 입지를 견지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 땅을 매입해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용산의 소위 대통령실, 그 다음에 용산이라는 지역이 또 이제 국방부 본부들 뭐 이렇게 좀 밀집이 돼 있고, 미 대사관 부지 이런 것들도 미군이 떠나고 나서 지금 확보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상당한 넓이의 공간을 중국 정부 명의로 매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통 이제 해외 공관들은 해당 국가에서 차입을 해서 공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중화민국 대사관을 우리가 이제 중화민국과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합법정부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공관도 자연스럽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관이 된 거죠. 대사관 부지가.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 자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관련 시설이나 또는 이제 자국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소위 홍보 활용성이 높은 활동을 하기 위한 부지를 구매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 중국도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 명의로 부지를 구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지를 구매한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 그 이후에 그 현재 한국 정부가 출범을 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그 대통령실을 그쪽으로 옮겼고,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국가가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니까 그거를 뭐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거기가 자국의 중국이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방범설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거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게 또 서울 한복판이고 주변에 주요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워낙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일본 도쿄 같은 지역의 건물들과 토지들도 중국에서 많이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통계에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약 65%가 중국인이 샀다. 그리고 주로 부천이나 화성 등에 집중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그쪽 지역에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임야, 땅, 그 다음에 뭐 별장 이런 것들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게 불법 자금이라든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특정 시설물 옆에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 허가, 매매 허가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토지나 가옥이나 이런 것들의 취득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 같은데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그 류디라고 그래서 녹지입니다. 이름이 녹지 집단이 아주 대규모로 투자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 중국인들이 돈이 많은 부호들이 땅을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제주도가 중국 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주도 지사라든가 이제 이런 정치권에서 이게 지나치게 제주도 땅이 외지인에 의해서 변병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막는 조치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외환관리법을 강화함으로써 대량의 자금이 못 나가게 하는 자본 유출 규제법 같은 거를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정부 단위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적인 중국인들이 가옥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 현상들은 많이 있다. 그러면 한없이 사는 거 아니냐. 예전에요, 그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뭐 월가를 일본이 다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건물들의 많은 건물들이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돈이 들어왔다고 영혼까지 뺏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종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뭔가 그 분위기가 끌려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런 토지 매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들이나 또 개별적으로는 적당한 매수자가 있으면은 뭐 파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로 외국인한테는 팔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토지나 이런 가옥을 사지 못하거든요. 다른 형태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면 물론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 토지나 가옥을 구매하는 게 시장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중국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규제의 강도가 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들어와서 그게 한국의 소위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막아야겠죠. 네, 그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한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고, 물론 이제 2017년 사드 한한령 이후에 양국 간의 그런 교류가 상당히 침체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안 했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단체 여행 같은 건 막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적인 여행객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해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멀잖아요. 유럽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시장이 중국의 관광객들한테는 또는 해외 여행을 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좀 좋으니까 사실 여행을 갈 때는 뭐 경치를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그 다음 미래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 한번 가봐야지, 미국 갔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처럼 한국을 갔더니 좀 이런 게 다른 게 있더라.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다가올 미래가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올 겁니다. 이전에 그 중국의 1년 여행객들이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드 전에 1,000만 명 관광객 시대, 중국인 관광객 시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상호 방문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굉장히 그 비율이 떨어졌었는데, 중국이 이제 작년에
때문에 그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를 풀었고, 단체 관광객 이런 것들도 우리도 지금 이제 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렇다면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올 거다. 다만 관광을 왔다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중국인들도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문제도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범죄 문제라든가 이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미 그 중국인 촌이 형성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영등포 일대 대림동이라든가 가리봉동, 그 다음에 뭐 우리 건국대학교 앞에 이런 데는 이미 중국인 거리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거를 사실 이렇게 배관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국제교류 사회에서. 우리도 뭐 코리아타운이 여러 군데 형성이 돼 있고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현지의 규범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정상적인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교화를 극복을 하고 상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지 마라,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중국 가는데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중국은 웬만하면 가지 마라. 진짜 뭐 전쟁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여행 자제령이나 금지령들을 내리잖아요, 한국 외교부도.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뭐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분들이 와서 한국 사회의 선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관광객이나 이렇게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선진성, 미래성을 잘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특별히 우리가 규제를 하거나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중에 소위 최근에도 많이 나오지만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그거는 한국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행위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벌을 하고 법에 의한 분명한 처리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장될 수 있는 그런 근거, 뿌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노력들도 당연히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중국인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벌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소위 땅도 사고 기업체도 운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전에 우리가 한국이 화교 사회가 뿌리를 잘 못 내리는 지역으로 아주 세계에서 유명하죠. 그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은 훨씬 더 금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이라든가, 그거는 우리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와서 한국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규범, 규정, 사회는 사회대로 한국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뭐 국제화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그 마이너스적인 요인보다는 플러스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이러한 틈을 타서 중국이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서 소위 확대해 보겠다라는 이런 소위 이제 최근에는 뭐 영향력 공작이라는 말도 쓴단 말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혹시 뭐 한국의 규범을 파괴하고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것들도 완전히 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해서 지금 33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도 한국이 명확하게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대외 그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그 소위 규제라든가 처벌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미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생겼지만 이 소위 추방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 선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거는 법치국가로서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간첩법의 간첩의 범위를 북한 관련해서 전 세계로 넓히는 게 작년에 한참 논의가 되다가 여전히 아직도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특정한 중국인이 우리 한국의 특정 기관을 촬영한다든가 얼마 전에는 뭐 주한 미군 기지에 비행기를 촬영한다든가 제주도 같은 데서도 공항에서 드론을 띄워서 뭘 촬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뭐 다 가보셔서 아시지만 공항이라든가 군부대나 이런 데는 이 여기는 촬영 금지 구역이다 라고 분명히 써 있단 말이죠. 영어로도 써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그런 규정을 불사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이 뭐 촬영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미래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 확보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법제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국제정세라든가 특히 한국의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빨리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를 다잡고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정질서로 귀환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을 해야 미국과 중국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내 문제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그런 계기가 최근에 이런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